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 정치평론계의 훈남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나와주셔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미 스튜디오에 자리 잡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지금 근데 이렇게 좀 즐겁게 이야기하기에는 이 방송 직전 상황이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이 조계사에서 상황들 대체로 보셨죠? 네네. 지금 경찰이 5시가 사실 거의 진입작전을 펴고 있었는데 그때 자승 스님이 바로 기자회견을 해서 자, 내일 정오까지 진입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찰 수뇌부는 이제 회의를 거듭하고 이 말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시간만 유예된 것인지 내일 정오가 되면 또 경찰은 진입해서 한상균 위원장을 이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해법이 있는 건지 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어떤 한 스님이 아니고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힘을 가진 담보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오 전에 이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출두하는 형식으로 네. 이 문제가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상황을 본다면 어쨌건 이 물리력에 기반해서 법 집행이 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자진 출두하는 것이 조계종을 위해서나 또 경찰 입장에서나 또 본인을 위해서나 제일 좋다.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과연 그게 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계종단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것으로 보고 그러저러한 판단 속에서 어쨌건 총무원장께서 이건 대국민 메시지를 낸 거기 때문에 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자, 그럼 시간만 유예된 것이 아니라 자승 스님의 이 기자회견 내용은 내일 결국은 그 시간 내에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출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강 교수님은요? 네, 아니, 저는 이제 희망 섞인 바람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상균 위원장이 보여줬던 어떤 흐름과 플로우는 전혀 좀 그렇지 않아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12월 5일 날 평화적 집회만 된다면 본인은 거취를 표명하겠다라고 했을 때 6일까지로 그렇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신도회가 6일까지 그럼 있어도 좋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사실 그때쯤에 거취 표명이 바로 평화적 집회가 된 시점에 한번 됐었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게 사실은 굉장히 민주노총이나 한상균 위원장이 안 좋아졌어요. 국민들의 신뢰 문제니까요. 물론 이제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지 내가 나간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은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어쨌든 경찰들이 4시 전까지 가서 거기 조계사에 있는 직원분들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입구를 소위 경찰이 이제 장악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진입을 하면 이제 스님들하고 부딪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 아마 자승 스님이 중재안을 내놓으셨으니까 모쪼록 저는 이제 바람으로는 어쨌든 한상균 위원장이 자승 스님의 중재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에도 이게 좀 명분이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참 조계사가 너무 많은 조계종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사실 우려는 스럽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려는 되는데 소 국장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이제 많은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치 수다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이 꼭 수요일 이 정치 수다 시간이 되면 절묘하게 정치 이슈가 심각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열 터지죠? 네, 오늘은 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날인데 지금 무쟁점 법안들은 한 115건 아까 저희가 김재원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상황을 전해 주셨는데 문제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저는 일단 좀 무기력하지 않았나. 19대 국회가 무기력했다라는 것은 이제 법안 처리를 얼마나 했는가 이렇게 데이터로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한 퍼센트로 보면은 발의 법안의 한 31.6% 정도를 처리했다. 이것은 이제 16대 때 한 62%. 직전인 18대만 해도 44% 정도였거든요. 퍼센트지로 봤을 때도 좀 낮았고 물론 발의된 자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어쨌건 그런 점에서도 하나 무기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여야의 어떤 이 정당의 리더십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면서 어떤 서로 당대표끼리 합의한 내용,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내용이
뒤집혀버리는 어떤 때는 당에서 뒤집히고 어떤 때는 상대에 의해서 뒤집혀지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 국회의 신뢰라는 부분이 많이 떨어진 그런 또 19대 국회였다. 물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으로 뭐 선진화법이 문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글쎄 꼭 그게 그 문제인가.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죠. 선진화법을 지켜가기가. 하지만 꼭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과도한 어떤 그러니까 정당 의회 정치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청와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법안이라는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와 속에서 이 자체를 좀 하나의 거래의 관계로 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이 법안 처리가 약속됨에도 안 지켜지는 이런 일이 반복된 그런 19대 국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2부 인터뷰 때 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국회 선진화법이 후진적인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요, 소 국장님 혹시 학점을 매겨주신다면? 학점요? 한 저는 C 플러스 정도? C 플러스. 아주 나쁘진 않네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과거 보면 뭐 몸싸움, 뭐 체류탄 터지고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뭐 식물국회가 됐다 이런 이제 비판도 저도 물론 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과거 같은 거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문 때려부시고 체류탄 터뜨리고 이런 것들은 19대 국회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이든 상대와 타협하려고 계속 노력을 또 많이 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또 그런 측면을 그렇게 봅니다. 자, 강 교수님의 19대 국회 평가는요? 19대 국회 뭐 많이 하는 말인데 저는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산무, 무능, 무책임, 무기력하다, 무정치했다. 무정치. 그래서 무능은 사실 어쨌든 뭐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세월호나 메르스 전국 또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같이 좀 책임졌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능력과 효과를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 4년 동안 물론 행정부의 책임도 있는 거지만 입법부의 어쨌든 책임은 없었느냐 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밝혀주거나 경제 문제에 앞장섰던 국회의원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딱히 좀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무능했다. 이런 질타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무책임했다. 이런 건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청취자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300명의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고민 한 가지씩만 해결해도 300가지 고민을 해결하는 겁니다. 최소한. 4년 동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뭐 예컨대 나는 뭐 이런 절도는 못하게 하겠어. 뭐 예를 들면 아동 성추행하는 건 막아내는 국회의원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300가지만 해결해줘도 참 즐거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 뭘 하나 시원하게 지난 4년 동안 해결한 게 없다. 그리고 최근에 뭐 선거 구획정도 이제 6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면 좀. 학점은요? 무정치도 있는데 아무튼 뭐 학점은 저는 C 주면 다시 재수강할 것 같아서 A- 주고 재수강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만다? 자, 4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대 국회에 대한 총평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뭐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방학에 들어간다. 그럼 뭐 얼마나 국회의원들도 좋고 국민들도 편안하겠습니까마는 숙제를 다 못 풀었어요.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지금 이 쟁점 법안들 그리고 또 이제 노동개혁 5개 법안 선거구 획정도 안 됐고요. 임시국회 소집을 내일부터 했는데 지금 야당은 요지부동입니다. 강 교수님, 임시국회 열리나요? 안 열리나요? 지금 보면 제가 볼 땐 지금까지 봐왔던 패턴으로 보면 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불러서 공개석상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아쉽다. 네. 연내에 꼭 통과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여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게 야당과 합의를 해서 국회를 여는 것이 원래 관례이긴 합니다만 네. 안 되면 단독 국회라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의 대통령이 굉장히 민망해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은 대통령께서 야당의 원내대표와 대표를 불러서 이런 법안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요청을 하는 형식을 한 번은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네. 무슨 말이냐면 지난 국회에 비해서 유난히 이번 국회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 대표만 불러서 하는 경우가 이번 국회 제로입니다. 아. 이전에도 4번, 3번에 이렇게 한 번에 그 회기 중에는 꼭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좀 불러서 이번 법안이 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난 5년간 6년간 이게 통과가 안 됐으니 좀 통과를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도 조금 더 소통도 하려고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명분이나 이런 게 좀 우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편입니다. 아쉬움이 있다. 네. 하지만 단독 소집으로라도 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소 국장님 열립니까? 열린다고 봐야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있지만 그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계속 외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국민들로서도 뭔가 이 경제 민생 이런 쪽에서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그걸 뭐 외면하는 이런 인상을 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막후에는 지금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너무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제 그런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번에 원내대표랑 정의화 의장 만났을 때도 서로 간에 뭐 공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단계에서는 서로가 그 전부는 아니어도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일정한 법안들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국민들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싸우고 있죠. 사실은 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도요. 야당에서는 분리 처리하자. 그다음에 여당은 패키지로 처리한다. 이렇게 입장이 달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점입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미 들어간 집안 싸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야당 먼저 가보죠. 지금 문재인 대 안철수 대 문재인 아주 강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한 행보로 마이웨이를 보이고 있고 연일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근 문병호 의원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지금 이 문재인 대표가 금주내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대로 됩니까? 아유, 저는 뭐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탈당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명분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실력의 문제입니다. 사실 탈당에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본인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견뎌낼 힘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너무 사실은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당에 있는 뭐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의 여론은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자. 즉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말한 10대 혁신안은 좀 내용적으로 성사를 시키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가 또 사실상 이선 후퇴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양쪽을 좀 다 합리적으로 좀 모으자는 게 당의 중재안인데 문제는 이 중재안이 통과될 거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표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근데 그렇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나가야 되는데 당장 나갈 수 있는 실력과 명분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사실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네, 양쪽 다 딜레마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아주 센 얘기를 한 게 제가 깜짝 놀란 얘기가 이거였어요. 지금 이제 당무 거부가 되니까 당무 거부할 거면 당직을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지난 7일 날이었죠. 아마 7일 날인데 최고위원회에 그 당시에 주승용 최고위원하고 이종걸 최고가 당무를 안 들어왔을 때 그날 의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의결됐냐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도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보강할 수 있다라고 의결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연쇄 사태가 일어나면 사실상 와해가 되거든요. 지도부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선출직 중에서 2분이 나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종걸 원내대표 등등이 나가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걸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거를 통과시켰단 말이죠. 최고위원회에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이웨이의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단면이라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이 마이웨이 의지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당무 거부를 하고도 그 상황을 지금 지켜봤으면 이게 굉장히 좀 섬찟했겠는데요.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봉합될 수 있는 가능성, 해법이 있습니까?
해법 찾기가 참 어려운 국면까지 왔죠.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의 차이도 있지만 보면은 안철수, 문재인 그 두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골이 지난 대선 이후부터 계속 깊어져 온 부분이 있어서 이 어떤 제도적인 차원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뭐 문재인 대표가 과연 그런 지금 중진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대위 요구를 이른바 전격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서 이른바 봉합하는 국면으로 갈 거냐. 네.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저는 조금 더 원심력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안철수 의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런 국면에서 나갈 만한 어떤 이게 명분인가 네. 싶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가는 모양새를 보면 안철수 의원은 상당 부분 이제는 마이웨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굳히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 이런 상황이 됐으면 과거 이른바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때 초심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다는 얘기를 지금 측근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결국 탈당으로 점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행보를 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가에 저는 좀 의문부호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에서도 그것이 안 들여진다고 해서 과연 현재 탈당의 명분으로까지 그걸 삼고 갈 수 있을까? 네. 저는 조금 아직은 약하지 않느냐. 자, 예. 당의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아니라 바깥으로 이제 당기는 원심력이 강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봉합이나 뭔가 두 분이 남아서 당을 잘 이끌고 가는 통합의 해법이 아니고 두 분 다 약간 어두운 전망들이신데 그럼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강 교수님, 네. 지금 야당은 분당되나요? 그죠. 이제 탈당이 분당이냐 이건 좀 구분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안철수 의원의 탈당의 가능성도 저는 사실은 좀 현재로서는 좀 더 네. 힘과 실력이 축적돼야 된다. 명분과 실력이 축적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명분과 실력이라고 표현했던 포인트는 분당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네. 그냥 본인만 혼자 떨렁 나간다고 해서 이게 뭐 야당이 어떤 야권의 재편 또는 아니면 또 다른 에너지의 생성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보면 본인만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일조 같이 나가는 그림. 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세력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에 이거는 분당인데 그럼 그런 분당의 실력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가 일관되게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네. 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해왔죠. 어디는 통합전당대회, 어디는 야권연대하자, 혁신전당대회. 혁신정당대회 그렇죠. 다 주장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철수 의원이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힘을 이번 과정에 보여주면서 그게 세력화가 좀 된다면 분당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 네. 그렇다면 탈당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불투명하다. 즉 바꿔 말하면 아까 있었지만 문병호 의원이 뭐 한 30명 정도까지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시잖아요. 최소 20명에서 네. 30명까지. 네, 그거는 이제 뭐 교섭단체의 그렇죠. 기준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늘 이렇게 양쪽의 협상력을 벼랑 끝에 서 있어야지 협상력이 극대화되니까 네.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은 분당되면 패배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점에 사실은 오히려 문재인 대표의 워딩으로만 보면 네. 통합 전당대회는 할 수 있다고 열어놨다는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분당돼도 나중에 통합 전당대회는 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 네. 마이웨이를 계속하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인 것이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분당돼서 나가더라도 통합 전당대회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야권의 뭐 탈당 분당은 확인 좀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최원식 의원을 인터뷰했었는데 구당 모임도 생겼잖아요. 네. 당을 구하자. 그러면 이제 분당 가능성 문제 혹은 비주류도 결이 다르다. 강 교수님이 분석해 주셨는데 소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문 대표의 마이웨이와 비주류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과거 선거 경우를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뭐 2,000표, 3,000표 짜리로 승부가 갈리는 데가 10군데, 20군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당까지는 아니고 일정한 뭐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일정한 이탈이 일어나는 정도만 해도 네. 굉장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지금 비주류들도 마찬가지고 주류들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지금 12월 초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이 어떤 평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마지막 지금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비주류가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심 인물로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확고하게 선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네. 현재 한계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비주류들의 구심점이 아직은 부족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구당 모임을 포함한 많은 단위에서 핵심은 분열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러려면 문재인 대표가 이선 후퇴를 해야 된다. 네. 틀은 비대위 형식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식이든 그걸 막아야 된다는 그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자, 시간은 짧지만 여당도 좀 짚어볼게요. 이 여당도 결선 투표제 요거 정했죠? 네.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또 친박과 비박이 결선 투표제를 놓고 정면 충돌을 해요. 친박은 좋아하고 비박이 이거 좀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이재호 의원이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강 교수님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결선 투표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당내 현실을 보면 네. 사실은 160석 정도 되는 데서 한 60석 내외 정도가 친박이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럼 나머지가 이제 비박이 한 100석 정도 된다고 봐야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대통령께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랬죠. 지역구별로 이제 진실한 사람들이 두세 명씩 생길 거라는 거죠. 네. 이제 이분들이 결선 투표를 하면 힘이 하나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박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자고 주장을 한 것인데 여기에 사실은 김무성 대표도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네. 왜 맞냐면요. 결선 투표를 안 하면 소위 말하는 컷오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결선 투표를 하면 컷오프가 없어집니다. 네. 즉 오픈 프라이머리 모델에 비슷한 것은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자를 명분이 없거든요. 네. 근데 결선 투표제가 빠지면 컷오프 즉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정한 게임의 룰을 하겠다라는 것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처음엔 숙고했겠으나 마지막에는 결선 투표를 받으면서 네. 소위 예선에서 미리 자르는 걸 없앨 수 있는 효과를 네. 갖고 올 수 있다. 컷오프를 없앴다. 그래서 친박의 이해관계와 비박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게 통과된 거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소국장님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는 어쨌건 현재 당의 숫자로 봤을 때 다수를 비박계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쉽게 보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당내 국회의장 선거 포함해서 계속 비박계가 이겨왔었는데 친박 입장에서는 어쨌건 그러한 상황에서 이 분포를 조금이라도 바꾸기에 유리한 구도가 막 친박 신진들을 많이 진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결선 투표제가 낫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현재 소수인 친박 그룹이 결선 투표를 통해서 조금 더 이른바 다수파가 될 그리고 강력한 어떤 대통령의 지금 장악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힘을 가지고 간다면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얻을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계산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친박 그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비박 쪽은 아까 뭐 강 교수가 얘기하신 대로 뭔가 그런 김무성 대표로서는 조금이라도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까운 그걸 갖고 가야 본인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에 명분이 서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일정하게 거기에 동조한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도죠. 사실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 또 비박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된 김무성 대표 말이에요. 또 몇 가지는 관철시켰어요. 황진화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또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친박이 주장할 수 있는 여지. 아까 우리 김재원 의원 인터뷰를 했더니 네. 당원 당규대로 한다. 원칙대로만 하면 네.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략공천 등장 안 할까요? 과연? 아니 근데 전략공천은 없는데 그 우선공천 지역인가? 우선 추천 지역. 우선 추천 네. 지역 그게 이제 있으니까요. 아직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야당의 후보자가 나와야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야당이 굉장히 시끄럽다는 건 마지막에 확 정리하고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천제가 완전히 사라졌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황진화 사무총장이 그 공천 관련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여의도에서 당대표가 소위 공천 관련 위원장을 임명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것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밑으로 협상들이 이루어져서 룰을 안정화시키는 것까지의 네. 과정이 이렇게 걸린 것이 어쨌든 뭐 새누리당에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어쨌든 질서 있는 어떤 투쟁이 안에 좀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질서 없는 투쟁이 아니라 질서를 좀 잡아갖고 정리가 되고 있다. 정리가 되고 있는 국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로서는 여하튼 측근인 황진화
사무총장을 특별기구 위원장이 앉힘으로써 지난번에 왜 서청원 최고위원과 룰이냐 기구냐 가지고 그랬죠.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건 김무성 대표로서는 본인의 뜻을 관철한 그런 형식이 됐고 앞으로는 아마 결국 당원과 비당원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거냐 뭐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죠. 네, 지금 공천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이 선거구 획정을 다루게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